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개념화 연습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의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미리 풀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미리 풀어보시고요. 수업만 듣는 것으로서는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특히 앞부분에서 제가 이 책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나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적 사고와 구조적 사고는 반드시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논술 문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공통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금 따라 주시고요. 자, 오늘 설명할 부분은 10쪽입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각각의 챕터에서 앞쪽으로 갈수록 기본적인 문제가 들어있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략 이 챕터당 문제가 한 10개 정도 들어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부분 문제가 조금 쉽다라고 판단이 되면 뒷부분 문제로 바로 넘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10쪽에 있는 문제네요. 요것도 서강대 문제네요. 제 기억에 서강대 문제인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워크북에 들어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그 대학에서 실제로 기출된 문제인데, 지금 개념적 사고와 구조적 사고는 제 신문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개념적 사고와 구조적 사고를 연습시키려는 문제지,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온 건 아닙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제시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삶의 태도 또는 사유방식을 개념하시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두 제시문에 나타난 공통된 어떤 삶의 태도와 사유방식을 논하시오, 비교하시오,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삶의 태도와 사유방식을 뭐 개념하고 비교하고 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어떤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는지를 명확히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게 가장 먼저죠. 그게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위나라 왕이 나에게 큰 박씨를 보내주므로 이것을 심었더니 5썸짜리 박이 열렸네. 해자가 장자 친구죠. 그죠? 유명한 게 이제 그 장자 마누라가 죽어가지고 가는데 이제 해자랑 장자랑 이제 술 먹고 막 크크 웃는 내용도 있죠. 그죠? 장자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텅 비어 크기는 했지만 나는 아무 소용없이 그것을 부수었다. 장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는 참으로 큰 것을 쓸 줄 모르는구나. 지금 자네는 5썸짜리 바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째서 그것으로 큰 통을 만들어 강호에 띄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넓어서 쓸 데가 없다고만 근심하는가. 자, 어때요? 두 제시문에 나타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삶의 태도, 사유방식, 삶의 태도 또는 사유방식입니다. 삶의 태도, 어떠한 삶의 태도가 나타난다라고 개념화하거나 어떠한 사유방식이 나타난다라고 하거나, 자, 어떤 삶의 태도가 나타나요?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갖다 부숴버렸는데 장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야,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해? 이걸 강과 호수에 띄워서 배처럼 쓰면 되지. 어떻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네요. 어떤 사유 방식이 나타나 있습니까? 일상적으로 박이라고 하는 건 뭔가 바가지로 쓰거나, 그죠? 여러분은 호박이나 박으로 만든 바가지를 써본 적이 없죠. 옛날에는 바가지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박 있잖아요. 박을 안에 속을 긁어내서 바짝 말리면 누런 어떤 바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쓰면 되는데 뭘 해줘? 배를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장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뭔가 창의적인 생각 혹은 역설적인 생각, 여기에서 쓰이지 않으면 강과 호수에서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어떤 창의적인 사고방식이 나타난다.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뭐 창의적인 사고방식이 나타난다. 자, 문제가 뭘 물었죠?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물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례를 보고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동양 고전이 나오면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항상 구체적인 어떤 사례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장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는 큰 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쓸데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만 왜 그것을 무화유지향인 광막한 들에 다 심어놓고 그 곁을 방황하면서 무위로 날을 보내고 소유하다가 그 밑에 드러눕지를 않는가? 그러면 그 나무는 도끼에 베이지도 않을 것이고 아무에게도 해를 입을 염려가 없네. 쓰일 데가 없으니 또 무슨 괴로움이 있겠는가? 자, 무용지용이죠. 무용지용. 쓸모없음에 쓸모있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는 삐뚤삐뚤 자라서 그죠? 가지가 꼬불꼬불해서 자라니까 목수들이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 나무를 베어서 가구를 만들거나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오래오래 삽니다. 오래오래 살아서 100만 년, 1000만 년 사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은 그 밑에서 그죠? 평상을 만들어 놓고 여유 있게 한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는 거죠.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입니다. 어떤 사고방식이 나타나죠? 역설적 사고방식이 나타나네요. 그죠? 모순적인 사고방식.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제가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물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에 해당되는 말들을 적극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써볼까요? 모순적, 사고방식, 창의적 사고방식. 삶의 태도로 이야기한다면 어때요? 일단 적극적 삶의 태도. 그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능동적 삶의 태도.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에 나타난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다.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래서 제시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냈는지를 채점자가 알 수 있도록 써주면 다 정답이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나와 보겠습니다. 나를 보면요. 성귤자에게 예덕 선생은 부르는 벗이 있는데 예덕, 덕을 이렇게 칭송하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덕 선생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똥 퍼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수세식 변기가 아니어서 똥을 싸면 똥이 어때 차곡차곡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들고 가서 어때요? 거름으로 썼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죠? 자, 그래서 앉아라. 내가 너에게 벗을 사귀는 것에 대해 말해주마 라고 생각하면서 예덕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엄시의 똥을 가져다가 써야 땅이 비옥해지고 많이 수확을 올린다. 그러니까 똥포는 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침에 밥 한 사람의 의기가 흡족해지고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한 사발을 먹을 뿐 남들이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였으나 목구멍을 넘어가면 푸성기나 고기나 배를 채우기는 마찬가지인데 맛을 따져서 무엇하겠냐. 그죠? 배만 부르면 장땡이죠. 자, 그러니까 예덕 선생은 어때요? 밥 많이 먹고 일 열심히 하는 자신의 어떤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 어떤 생활인입니다. 엄행수는 지저분한 똥을 날라다 주고 먹고 살고 있으니 지극히 불결하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겉에서 보면 어우 저 더러운 놈, 어우 저 똥냄새 나는 인간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성길자는 어떻게 불러요? 이 선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선생이라고 불러요? 선비로서 공공하게 산다고 하여 얼굴에까지 그 티를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요. 출세했다 하여 몸짓에까지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니 엄행수와 비교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는 거의 드물 걸세. 엄행수는 어때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꿋꿋이 지켜나가죠. 그죠? 그래서 나는 엄행수에 대하여 스승으로 모신다는 것을
스승으로 모신다 한 것이네 어찌 감히 버타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엄행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예덕선생이라 부르는 것일세. 그러니까 자신이 지켜야 될 의리를 꿋꿋이 지켜나가죠. 그런데 오늘날 선비들은 어때요? 공공하게 산다고 해서 티내고 출세하지 못해서 부끄러워하고, 그죠? 선비들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엄행수의 어떤 삶의 태도, 예덕선생의 삶의 태도를 칭송합니다. 어떤 삶의 태도가 나타나나요? 어떤 겉으로 보기에 뭔가 겉으로 보기에 더러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죠? 뭔가 긍정적인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믿음, 그리고 존중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네요. 그죠? 신념이나 믿음, 엄행수와 같은 이렇게 똥 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존중하는, 인권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 갑자기 한글이 안 나오네요. 그죠? 인권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 그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 뭐 이런 말을 쓰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어떤 사유 방식이 나타나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른 반대로 보는 내면적인 것들을 발견하는 사유 방식이죠. 본질을 보는 사유 방식. 그죠?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인 의미까지 찾아내는 사유 방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라고 개념할 때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 인권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 사유 방식이라고 할 때는 본질을 중요시 여기는 사유 방식, 어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면을 중요시 여기는 사유 방식,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어떤 제시문, 특히 이렇게 어떤 제시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거나 낯설어 하지 말고, 간단합니다. 논지 안에 어떤 말이 들어있어요? 삶의 태도 혹은 사고 방식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이 두 가지 말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내면 그게 개념화입니다. 특히 동양 철학과 같은 이런 제시문들이 나올 때는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적인 언어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알겠죠? 제시문 안에 모순적인 사고방식, 창의적 사고방식, 뭐 능동적 삶의 태도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죠? 타인을 존중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 이런 말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새 인물의 특징을 개념화하시오. 자, 안티고네. 자, 이 안티고네는 논술 제시문으로 정말 많이 나왔죠. 법과 사회 시간에도 주로 좀 배우기도 하거니와 실정법과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가치, 정의로서의 어떤 법의 어떤 원칙, 이념을 잘 보여주는 어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레온이 이제 어떻게 하나요? 크레온이 이제 왕의 이제 그 뭐죠? 저기 왕의 동생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조국 땅이며 조국이 무사히 항해해야만 우리가 안정되어 살아갈 것이다. 자, 크레온의 첫 줄을 딱 보니까 어때요? 자, 논제가 뭘 물었죠? 새 인물의 특징을 개념화하라. 새 인물.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인물은 크레온, 안티고네, 하이몬입니다. 이 세 명의 인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어떤 특징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죠. 자, 근데 텍스트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특징이든 생각의 특징이든 어찌됐건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이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크레온, 우리를 지켜주는 건 조국 땅이다. 조국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조국, 국가, 그죠? 어떤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나라의 위대함을 지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국민에게 선포한 것이 오이디푸스 왕의 아들들에 관한 것이다. 오이디푸스 왕의 아들 둘이 이제 오이디푸스가 어때요? 가뭄으로 막 이렇게 오이디푸스가 엄마랑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깨닫고 이제 눈을 찌르고 이제 나오죠. 그 테베를 떠나죠. 근데 이제 둘이 있는 형제가 치고받고 싸우는데 한 놈이 배반 때리고 이제 이 내용의 배경 어떤 그 제시문을 읽을 때요. 그 내용은 배경은 꼭 몰라도 됩니다. 그냥 나온 김에 저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일단 이것만 읽어보면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의 아들들에 관한 것이다. 조국을 위하여 이름을 높인 군인으로서 싸우다 죽은 에테오클레스에게 무덤을 만들어주고 가장 고귀하게 죽은 자들의 합당한 예식을 갖추어 보답하려는 것이요. 그러나 그 형제인 폴리네이케스는 추방에서 돌아와 조국 땅과 신전을 모조리 불사르고 동표의 피를 마시고 나머지 노예로 삼고자 했소. 그러니 그를 묻어주어서는 안 되고 아무도 애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형제인 폴리네이케스를 묻어주지 마라. 자, 그래서 애도도 하지 마라. 메마른 땅에 그대로 버려진 채 그냥 새나 개가 뜯어먹도록 내버려 두라고 시민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요. 그러니까 크레온은 어떻게 어떤 배반자인 사람 혹은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시킨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둬서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크레온이 그러니까 어때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포고가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크레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국가, 왕, 공동체의 어떤 규칙, 법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어떤 뭐 불합리함, 부조리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돼. 따라서 크레온을 어떤 공동체주의자, 뭐 어떤 국가주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안티고네가 답을 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안티고네도 자기 오빠를 묻지 말라는 것이 명령으로 온 나라에 이렇게 퍼져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근데 안티고네는 어떻게 한 거죠? 그런데도 감히 그 법을 어겼네. 안티고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자, 안티고네는 왜 어겼나요? 네, 그 포고를 나에게 내린 이는 제우스가, 그건 신의 명령이 아니다. 하계의 신들과 함께 사시는 정의의 여신께서도 사람들 사이에 그런 법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왕이 내린 명령은 정의로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의 여신이 그런 법을 세우지 않았다. 정의의 여신이 세우지 않았으면 그건 누가 세운 거야? 그냥 왕이 명령할 것일 뿐이야. 나는 또 그대의 명령이 신들의 불문율보다 강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이라든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기는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과 보편적인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의 문제 상황인 거죠. 그죠? 나는 한 인간의 의지가 두려워서 그 불분율들을 어김으로써 신들 앞에서 벌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언젠가는 죽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지금 이렇게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뭐예요? 왕의 명령, 다른 말로 하면 실정법이죠. 법을 어겼어요. 어긴 이유는 더 큰 정의, 보편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티고네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 어떤 특징이에요? 정의를 중요시 여기는 인물, 보편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실제 인간 세상에 인간이 만드는 규칙과 법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어떤 보편적 가치나 정의를 중요시 여기느냐 아니냐. 자기 오빠가 지금 새나 동물들에게 뜯어먹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는 건 인간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니다. 아무리 국법이 명령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안티고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티고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보편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하이몬 보겠습니다. 하이몬.
아버지 신들께서는 인간들에게 이성을 심어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온갖 재산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다. 아버지를 위하여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비난하는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은 내 타고난 임무이다. 아버지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일반 시민은 아버지의 귀에 거슬릴 만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이몬은 어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일단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순종적인 어떤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소녀를 위하여 도시가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를 어둠 속에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여인 중에서 가장 죄 없는 그녀가 영광스러운 행위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야 하다니. 날고기를 먹는 개떼나 새들을 먹어 치우지 못하도록 오빠의 시체를 묻는 그녀야말로 황금 같은 명예를 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하이몬은 어때요? 신들께서 인간들에게 이성을 심어 주었는데 그 이성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한 거죠? 따져보니까 안티고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그건 보편적 가치를 수행하는 거다. 따라서 하이몬은 어떤 인간이죠? 단순히 그냥 이제 국가나 사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어떤 것이 올바르고 그른지를 따져가는 인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만 옳고 다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라. 누가 자기만이 현명하고 말과 정신에 있어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긴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막상 알고 보면 공허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크레온은 어떤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국가나 어떤 명령, 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안티고네는 어떤 정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보편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하이몬은 어떤 상황과 맥락을 꼼꼼히 따져서 어떤 것이 올바르고 어떤 것이 그른지를 따지는 어떤 이성적인 인간,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가진 어떤 인물이다 라고 개념화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새 인물의 특징을 개념화하라. 어떤 등장한 인물이고 그 인물의 특징을 한눈에 딱 보여주는 하이몬 이성, 안티고네 정의, 보편적 가치, 그죠? 크레온 법 혹은 공동체주의, 국가 뭐 이렇게 개념화를 하시면 큰 틀에서 틀린 건 아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요거는 우리 그 논술 천재에서 한번 했던 이야기네요. 그죠? 자,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새 제시문에 등장하는 가나다에 등장하는 특징적 자아를 개념화해라. 자, 특징적 자아, 어떤 자아가 나타나죠? 가를 보면 원시인이 나타납니다. 원시인에게서는 낯선 것, 내부, 외부 이런 것에 대한 경계가 없죠. 특징적 자아, 자아라는 말은 나라고 여겨지는 나를 가리킵니다. 나라고 여겨지는 나. 자, 가에서는 어떤 나예요? 원시적 자아네요. 원시적 자아. 그래서 개념화하면 원시적 자아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하면 원시적 자아죠. 이 원시적 자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원시적 자아는 아직까지 자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낯선 어떤 힘의 현존, 힘의 어떤 존재로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사회 속에서 자아죠, 자아. 그래서 자아라는 말과 유사한 말이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해서 조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아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었어.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만 존재한대요. 나 아버지, 나 삼촌 등의 어떤 형식.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신화적, 어떤 사회적 공간 속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가에서 나타나는 자아는 관계적 자아, 신화적 자아, 사회적 자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에서 나타나는 자아는요, 요거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거죠. 방법 서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항상 의심한다. 그죠? 의심하고 생각하는 존재죠. 의심하는 자, 생각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근대적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어떤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근대적 자아고요. 그 근대적 자아의 속성의 측면에서 보면 생각하는 자, 이성적 자, 뭔가 의심하는 자, 뭐 이런 말로 개념화하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 제시문은요, 뭐 현대적 자아네요. 접속의 시대.
인간은 접속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접속하는 자, 시대적으로는 현대적 자, 그죠? 특히 이 자아라는 것과 관련해서 접속하는 순간마다 나의 모습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 게임할 때의 나의 모습, 집에서의 나의 모습, 친구를 만날 때의 나의 모습, 그죠? 여친, 남친을 만날 때의 나의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 이 닷컴 세대의 어떤 자아의 특징을 뭐라고 부르죠? 그래서 점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젊은이들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다중인격자에 가까워지고 있다. 실제로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중인격자에 가까워요. 그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의 자아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흐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근대적 자아, 데카르트적 자아의 특징이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속에는 수많은 어떤 욕구나 욕망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가요? 갈등하는 다양한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는 시대적으로 따지면은 현대적 자아고 그 현대적 자아의 속성은 어떤 다중인격자, 다중자아에 가깝죠. 접속하는 자아에 가깝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유연하고 어떤 변하는 자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가나다에 나타난 특징적 자아는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아의 어떤 특징에 해당되는 속성이나 특징을 드러내는 자아로서 개념화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 하나 더 남았네요. 자, 자아 설명이고요. 요거는 어떤 문제죠? 요거는 물에 대한 개념화네요. 그죠? 가나다에 나타난 물의 의미를 개념화하시오. 자, 똑같이 물이 나타나는데 그 물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학생들에게 개념화하길 요구합니다. 이 문제들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실어 놓은 이유가 제일 어려워요. 자, 우리 조상들에게 물은 어떤 의미냐? 새벽을 알리는 시각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묘사한다. 그래서 조상들의 옛날 어머님들은 어때요? 아침에 첫물 딱 눈에 떠서 물을 떠가지고 딱 그 백자에 딱 담아놓고 그 기도를 올렸죠, 그죠? 그래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을 담고 있고 그 처음은 순수한 것입니다, 그죠? 그 물의 의미 어떤 의미예요? 물이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것은 처음, 시작을 의미하네요, 가에서는. 그리고 어떤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담긴 가장 맑은 물을 기도하면서 어때요? 병을 치유하게 하고 뭔가 하루가 잘 지내기를 기도하고 기원하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 물은 어떤 시작의 의미, 처음의 의미, 순수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태초의 어떤 맑음, 시작,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 다음에서 나에는 시입니다. 나에서 물의 의미는요, 수도꼭지 끝에 내 목마름, 수도꼭지 끝에 목마름, 수도꼭지 끝에 물방울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데 나뭇잎 끝의 멍한 물방울에 다라는 말이니까 물과 물이 어때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나죠. 수초들 털에 걸린 양떼구름은 집단으로 습격하는 물고기떼. 자, 수초는 뭐예요? 수초는 물 안에 있는 물풀이죠, 물풀. 그러니까 여기 공간적으로는 물입니다. 수초들 털에 걸린 양떼구름. 그러니까 이미지화 시키면 물이 이렇게 있고 수초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양떼구름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에 양떼구름이 있고 그게 그 호수라든지 바다에 딱 비친다라는 모습을 수초들이 있는 곳에 비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 공간을 물고기가 막 지나칩니다. 살아있는 것들의 더러움을 자기 몸으로 거르고 걸러. 살아있는 것들의 더러움을 자기 몸으로 거르고 거른다. 누가 걸러요? 물이죠, 물. 그죠? 어떤 물방울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나에서 물방울은 어떤 과정을 의미합니다. 과정. 그죠? 처음과 과정이죠, 과정. 나에서는 과정. 가에서는 처음, 시작. 그리고 그 속성이 순수라면 나에서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네요. 그죠? 내 쓰라린, 내 목마름을 통과하는 강은 쓰라린 원거리를 흘러간다. 원거리를 흘러간다. 어떤 과정이죠, 과정. 그죠? 이 과정의 핵심,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하고 있죠? 뭔가 더러움을 거르고 걸러낸다. 정화하고 있네요. 그죠? 정화. 그래서 나는, 나의 물의 의미는
과정과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는 예수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의 이야기네요. 그죠? 세례는 예수가 받았던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방식이 가장 좋다는 것으로 믿어졌다. 그래서 세례를 하는 어떤 모습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는 어때요? 세례를 통해 예수의 죽음을 공유한다는 상징성은 세례당의 기본 성격을 무덤 공간으로 정의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세례당은 동시에 로마의 무덤 유형인 중앙 집중형 구성을 갖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무덤교회와 동일한 유형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당이 어때요? 사실은 무덤을 크게 확장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어때? 뭔가 조용하고 근엄하죠. 거기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우리는 뭘 하는 거야? 예수가 다시 부활했던 것처럼 내가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근데 이놈의 기독교생이들 가면 뭐해? 일주일간 온갖 쓰레기 같은 짓 해놓고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또 쓰레기 같은 짓만 하죠. 하여튼 우리나라 교회는 안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하여튼 세례라고 하는 이 물을 끼얹는 행위가 뭘 의미해요? 죄의 정화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떤 부활을 의미하네요. 부활. 그죠? 그러니까 가나다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시작, 과정, 끝으로 배치되어 있고 순수, 정화,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아무리 관련이 없는 것들을 물이라는 어떤 중요한 어떤 소재, 주제를 하나 갖다 놓고 그것이 각각의 제시문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독해내는 걸 대학들은 이미 의도하고 제시문을 배치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경희대라든지 연세대라든지 제시문을 배치할 때 이런 어떤 제시문들 사이의 연관성들이 이미 고려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학생들은 어때요? 그냥 막 가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다는 이래요. 라고 쓰기 바쁘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는 건 시간적으로 배치되어 있거나 공간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배치되어 있건 공간적으로 배치되어 있건 각각의 제시문이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읽어내려는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를 읽고 개념적으로 사고하는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하나 더 있나요? 아, 여기까지네요. 그죠?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념적 사고, 개념화하는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앞부분의 설명을 조금 길게 하는 이유가 개념적 사고는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가를 참고해서 나를 비판하라. 가에서 참고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개념화하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써요? 그죠? 나를 비판하시오. 나에서 비판해야 될 대상이 어떤 대상을 정확히 개념화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비판하는 글을 씁니까? 그래서 개념적 사고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텍스트를 읽으면 그 텍스트가 주제와 관련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반드시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개념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궁금한 것들은 이제 논법.com에 질문 남기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3강 개념화 연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